네. 자, 이번 시간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약. 계약의 성립은 통상적으로 법정 민법 조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그럼 계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매매, 임대차, 교환, 증여, 도급, 그러한 계약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거 외에도 의사 실현, 그 다음에 교차, 청약, 즉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크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서 성립되는 경우, 아니면 의사 실현, 아니면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청약과 승낙은 하나의 공통점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제가 법률행위 뭐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계약이었죠. 법률행위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 뭐라고 했죠?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각자의 의사표시가 있겠죠. 근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각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돼야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 의사실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별도의 의사표시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거죠. 결정을. 근데 의사실현은 뭐냐면 어떠한 사실 행위만으로써 추단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즉 구체적인 의사표시는 없지만 이러한 사실 행위를 통해서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교차 청약은 뭐냐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돼야 하는데 청약과 청약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뭐 청약 승낙 따집니까? 그냥 계약서 도장 찍고 그 계약 내용도 이행하면 성립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청약 승낙의 표현을 고민하거나 접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청약 통장, 여러분이 익숙해 있는 청약 통장밖에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를 넘어서 이 청약 승낙의 왜 중요한 모습을 갖출 때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에 되면 아파트 상가 분양, 아파트나 상가 분양, 여러분들이 상가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하죠? 모델하우스를 방문합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설명을 듣죠. 그 직원들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물건의 성격이나 아니면 혜택의 조건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모델하우스 방문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대로 계약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나 상가 지어졌는데 그때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들었던 설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하면서 다툽니다. 그 다툼의 출발점 뭐냐면 그렇다면 그 시작은 뭡니다. 고객이 생각한 매매 계약의 내용, 구체적으로 목적물의 상태겠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상가 같은 입지 조건들, 주변 환경들, 뭐 경전철이 들어온다, 아니면 학군지가 유리하다는 얘기도 무슨 뭐 국제중 국제고 들어온다, 그런 내용들. 그러한 내용이 과연 계약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출발점은.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계약 내용을 보면 결국은 모델하우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모델하우스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떠한 내용이 청약이고 어떤 게 승낙인지를 살펴봅니다.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광고, 이제 분양이고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했을 때 과연 이 광고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되는지, 그러한 것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청약과 승낙의 관점에서
이걸 청약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청약으로 볼지. 그럼 청약과 구별되는 게 이제 청약의 유인인데 이게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청약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과정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약의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있을 거니까 이러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됐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이행이 됐나 여부를 또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에는 이런 청약과 승낙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그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청약과 승낙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청약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데 청약은 예컨대 매매 계약했을 때 청약은 매도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매도인 의사표시 될 수 있고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승낙은 매도인이 청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청약을 하면 승낙은 매도인인 겁니다. 즉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내용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 할 때는 항상 계약이 구체적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 계약이 매매다. 그러면 매도인 청약하려면 이런 얘기죠. 자기 소유의 목적물, 자기 소유의 목적물. 그러면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죠. 뭐 어디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뭐 어떤 주택 아니 오피스텔 몇 동 몇 호 그것을 매매 대금 얼마에 팔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자 목적물 나오고 가격 정해졌죠. 여기에 대해서 매수인은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승낙하냐 안 하냐. 만약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거죠. 이 매매 목적물을 이 금액에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승낙이 되는 거죠. 이게 합치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승낙이 있는 게 아니죠. 그잖아요. 매매 대금이 1억이라고 해서 나 1억 원에는 아니고 8천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제한하는 게 뭐냐? 목적물을 얼마에? 8천만 원. 그러면 매도인 거기에 대해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오케이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청약이 되고 이게 승낙이 되는 거죠. 즉 청약의 핵심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은 주체가 누가 그 의사표시를 하냐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청약의 특징은 뭐냐면 청약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고 청약의 내용은 승낙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오케이만 함으로써 성립되는 겁니다. 즉 청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서 상대방이 오케이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정도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청약의 포인트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그럼 이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데 매매와 관련된 청약이라면 목적물이 특정되었고 매매 계약의 가장 핵심이 뭐죠?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죠. 목적물 특정해서 맡기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뭐 협상 가능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죠. 1억이면 1억, 2억 명확하게 했을 때 그게 청약인 겁니다. 즉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청약은 결국은 승낙할게 안 할게 그 의사표시만으로도 승낙의 의사표시 계획이 성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 그렇게 하면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이 아닙니다. 그거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청약의 키포인트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만 하게 되면 바로 매매 계약을 성립하십니다. 그게 청약입니다. 반대로 그리고 청약은 매수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아파트를 여러분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 수익형 부동산이 그 뭐 건물 부동산의 건물 아니면 토지 개발의 가능성의 토지를 먼저 찾아가죠. 매수인이 이 토지를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얼마에 사겠습니다. 했으면 그 의사표시는 청약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게 되면
바로 매매계약 성립할 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는 표현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청약에. 이거는 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여부에 따라 청약이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이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아파트 소유자가 중개소를 통해서 이 물건 10억에 8억에 파세요 했을 때 상대방이 특정됐나요? 불특정 다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약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승낙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된 상대방한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특징들, 국제적인 확정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한다. 그리고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가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도 혼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외부의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겠죠. 도달해야만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 수령한 사람이 승낙할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약의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럼 상대방은 이제 그 신뢰하고, 그래서 오케이 여부만 오케이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상대방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청약자가 자기 의사를 함부로 바꾸게 되면 법률관계 안정성을 해칠 겁니다.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청약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반해서 이제 승낙의 경우는 결정하겠죠. 오케이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겠죠. 매매되면 그게 조건 변경이겠죠. 오케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의사 합치가 있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러면 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볼 건지 법조문에 이거를 새로운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승낙자, 이 사람 지위가 이제 청약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살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청약을 하게 된 거예요. 조건을. 아까 1억이었죠. 난 8천만 원이면 살게, 그 물건. 그러면 이 청약자한테 다시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입장이 된 거죠. 오케이가 되면 그 금액의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만약 이 사람이 8천만 원 아니고 9천만 원에 하게 되면 다시 그 9천만 원에 그게 청약이 되고, 이 사람이 또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승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낙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승낙 기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승낙 기간. 이 승낙은 기간이 정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착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승낙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근데 이 민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1958년, 60년대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배경에 의해서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의 출제에는 용이하기 때문에 시험 목적으로만 대체됩니다. 따라서 빈중은 이 승낙 실무적으로 또 승낙 기간, 승낙의 그 조문은 그래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출제 포인트는 청약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약은 중요하다고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계약의 종류는 많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도급계약, 교환계약. 제가 왜 아까 계약의 종류일 때 하나씩 봤냐면 그 의사합치는 그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합치예요. 계약이 되려면 열이면 열까지 다 의사합치가 아니라 그 계약의 본질적이고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매매계약, 우리가 중개업소를 거래할 때, 아파트 거래할 때 바로 계약서를 못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약금 주죠. 근데 계약금 줄 때 중개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매매대금 얼마, 계약금 얼마, 잔금 언제 치른다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중요한 부분. 의사합치는 내가 서로 간에 당사자 오고하는 100%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본질적인 주요 부분인데, 주요 부분이나 본질 부분을 어떻게 찾는다? 계약의 개념. 예컨대 매매 계약이면 목적 재산권 이전, 매매대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주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 사용수,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목적물,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차임,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도급계약, 일의 완성, 건물을 짓는 거고 얼마에, 공사대금 얼마에, 언제까지. 그런 주요 부분에 대해 의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의사의 합치는 또 세분하게 되면 청약과 승낙이 있는데, 청약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죠? 매매계약의 주요한 본질적 구성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만 하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매매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르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어디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 근데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은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의 개념에서 도출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된다. 지금 당장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놓는 겁니다. 즉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하겠죠. 그러한 정도의 의사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계약상 정한 채무가 발생되지 않는 거고,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에 뭘 해달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을 하나 보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다는 겁니다. 청약은 그에 의하는 승낙만 있으면, 즉 단순 동의만으로도 오케이 그것만으로도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한다. 즉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서 상대방이 오케이만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가장 이제 기출은 이제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출제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약의 종류를 좀 상세히 봤던 겁니다. 다음. 기출 문제 하나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자,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됩니까?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소 자체가 얘기가 언급이 안 됩니다. 취소는 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립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효력 유무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효력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포인트이 틀린 겁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가 계약이 매매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 성립됐을 때 이 계약은 항상 당사자가 있죠. A와 B. 그러면 A와 B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목적 달성, 각자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각자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통상적인 반향입니다. 그런데 A든 B든 아니 A, B 모두가 이 계약 자체를 다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즉,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거나 아니 이 계약들을 애초의 목적대로 끌고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즉,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계약을 무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이제 공격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럼 출발점은 뭐냐면, 계약을 하려면 이제 순서대로 생각해요. 야, 먼저 매매든 이제 계약이 됐는데 이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불성립이 되게 되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A나 B는 각자가 하기로 한 약속한 대로 어떤 일을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이거 해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자,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 여부는 구성이 청약이고 승낙. 그래서 청약 자체가 구체적인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승낙이 된 거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면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어느 경우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냥 실무에서 그거예요. 매매계 아파트 매매할 때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계약금 10% 하는데 갑자기 계약서 쓰기 전에 마음이 바뀌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러면 그 출발점이 뭐게 되냐면 과연 매매 계약이 구체적으로 성립된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걸 피하게 해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매매대금 얼마, 계약금 최소한의 사항을 서로 양쪽에 뿌려주고 동의를 받고 계약금을 쓰게 하는 겁니다. 즉 매매계약은 확정이 됐다. 불성립이 되면 뭐 계약금 포기나 문제나 그 계약금에 몰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방법. 근데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통 경우는 효력이 발생해요. 즉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A는 계약이 정해진 대로 B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B는 A에 대해서 자기의 계약 내용도 채무를 이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이라면 재산권 이전을 해야 하고 상대방은 재산권 이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거고 상대방은 돈을 주지 않으면 돈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효력입니다. 그럼 이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배우면 이게 하나의 청약, 승낙 누구든지 한 사람은 청약자고 하나는 승낙자이고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통점보다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각자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사표시에 배웠죠.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즉, 이 효력 없애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무효고요. 비진의 발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효가 되는 거고 착오, 사기, 강박.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없애서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유효하게 발생한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의사표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은 계속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뭐냐? 계약 해제.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었잖아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는 뭐냐면 A, B가 이제 채무자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귀책 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즉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릴 수가 있어요. 없던 걸로 돌리면 각자가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한 게 있으면 원상회복 이행하려고 돌려받아요. 즉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약정 해제권은 이런 법정 해제권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이런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네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해제를 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건 일방적 해제인 건데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끝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시험과 무관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계약의 효력을. 이렇게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는 계약 목적 달성에 협조해서 끝내는 겁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 계약관계에서 없던 걸로 만들고 싶으면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문은 합의는 가장 처음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효력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취소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적법하게 성립해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됐을 때 취소가 운운되는 거지 불성립되는 취소 자체가 운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틀린 질문이죠. 얘기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자, 요 개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낙은 불특정 다수의 승낙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청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특정이 돼야겠죠. 자, 청약은 의사표시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거죠.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개념은 어디서 나오죠? 계약이에요. 계약이면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죠. 청약과 승낙은 어디서 나온다? 계약이다. 계약이면 A와 B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정돼야 한다? 아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출. 이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한다? X지문.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광고는 청약에 해당된다. 청약은 어때야 한다?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라서 상대방이 오케이만 하면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한다. 그런데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청약이 아닌 겁니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표현. 청약의 유인. 청약과 비교되는 개념이 청약의 유인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타인을 깨어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아파트, 상가 분양의 광고, 모델하우스 하게 그게 청약의 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유인 자체는 아직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서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은 달라요. 왜 문제냐면 계약서에 넣으면 언제든지 설계 변경 가능합니다. 지자체 결론에 따라서 광역 노선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설치도 교육청의 인하가 있다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작은 글씨로. 근데 우리가 계약서 도장 찍을 때 그걸 안 읽어보거든요. 서명하기 바쁘거든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차이점은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냐 여부고, 청약의 유인 자체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단지 깨어내서 상대방 하루목을 청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모델하우스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청약자가 되는 겁니다. 매매 목적을 얼마에 사겠다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란 거고, 상대방이 오케이는 거죠. 자, 예, 일단은 이제 기출 32회 때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이제 기출이 한번 됐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아마 이제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도 이제 청약에서 문제 다 냈기 때문에 청약 유인까지 갔는데, 견적서 제출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다. 쉽게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가 있어요. 주택을 만드는 시공사가 있으면 여기 이제 자재를 납품받겠죠. 그러면 보통 경우는 자체 납품업체가 시공사에 뭐가 하면 견적서를 제출해요. 말 그대로 이런 분모가 얼마, 단가 얼마에서 합계 얼마 부가세 별도. 그러면 시공사는 그 견적서 내용을 보게 돼서 조율을 해요. 아, 이거 빼고 해서 견적서는 1억이라면 상대방은 8천에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즉, 그 결과 이 견적서가 청약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이 이제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견적서 제출행위 보통 경우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견적서에는 항상 금액의 협상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 합의가 가능합니다. 협의 가능한 편입니다. 즉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액만 맞으면 오케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이고 시공사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금액 협상을 하고 품목 조정을 해서. 그래서 견적서 제출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은 청약과 이제 청약 유인의 구별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맞으면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즉 광고자는 이 광고의 내용 자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를 보게 되면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이 아닌 거고 단지 청약의 유인인 겁니다. 그래서 광고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고 있는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결국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냐? 확정적 의사표시는 결국은 청약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최종적인 의사, 확정적인 의사가 있는 건데 보통 광고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럼 청약이 있으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된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겠죠. 자, 다만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청약이 발송된 뒤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즉 불특정 다수점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효력에 영향이 없을까요?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히 오케이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추후의 의사의 개입이 없는 거죠. 청약자가 의사표시할 필요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단지 승낙자가 그대로 오케이를 하지 않고 조건의 변경을 가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 청약자는, 애초에 청약자는 이제 승낙자의 주의가 있는 거고, 그때는 다르겠죠. 이 표현이 상당히 축적됩니다.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의사표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한 능력자는 제한이 되죠. 미성년자가 되는 의사표시에 법정 대리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정 대리 의사표시가 없으면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제한 능력, 후견인, 성년 후견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상했는데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후견인이 지정됐다. 그런데 청약 의사표시할 때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 잘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약 자체가 구체적 확정 의사표시여서 더 이상 의사표시를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갑의 청약은 은혜에게 도달할 때 상대방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영향이 없다. 상실하는 게 아니라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즉 청약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도 잘 출제가 됩니다. 33회, 32회.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청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의사표시에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승낙 의사표시를 했는데 청약자가 철회를 한다고 한다면 신뢰를 깨는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구속력, 청약은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구속력은 결국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철회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청약의 구속력 중요합니다. 청약을 한 뒤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데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입니다. 구속은 청약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철회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 뒤에 임의로 철회하지 말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상대방에 도달하게요. 그럼 그 얘기는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컨대 매도인입니다. 제가 아파트 매도하고 중개인한테 저번에 찾아온 사람, 저번에 갑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한테 요거를 이 가격에 2억에 매도가 있다는 의사를 한번 전달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청약이죠. 그럼 중개인을 통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중개인이 통해서 매수자한테, 갑한테 그 의사가 돌아가면 그래서 승낙이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임의를 철회하지 못해요. 그래서 승낙 의사표시 발송하게 되면 이미 계약이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되면. 하지만 중개인이 갑에게 전달하기 전에 전화를 하죠. 중개인 혹시 갑한테 그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없던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자,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문제는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안 되지. 전달이 됐으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 나 안 할래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해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아니다.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자, 청약은 포인트는 격지자 간 이 표현은 중요치 않습니다.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격지자 간은 뭐냐면 예년에는
통신수사 말기에서는 바로바로 이게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전엔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게 격지자간입니다. 반대말이 대하자간이에요. 대하자. 우리가 대부분 만나서 하지 않습니까? 유매계약서 쓸 때 10이면 9건은 만나서 쓰는 거죠. 격지자는 현장에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타의 경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먼저 계약서에 매도인의 의사 도장을 찍고 매수인은 가서 구치소 가서 도장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근데 격지자간 이것은 중요치 않고 청약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소멸, 청약의 존속기간.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를 붙여서 다시 어떤 청약 의사표시할 때 끝도 없던 한계입니다. 대부분 언제까지, 어떤 매물 매게 되면 언제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승낙의 기간,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기간이 있겠죠. 언제까지.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 경우입니다. 자, 청약을 할 때 존속기간은 청약의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의 효력은. 즉, 청약에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내용을 하는데 언제까지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승낙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 겁니다. 예컨대 2023년 7월 25일 날 제가 공인중개사무실에다가 매매계약의 청약 의사표시를 표시를 했어요. 제 생각은 상당 기간, 한 몇 주간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물건을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뜬금없이 2024년 1월 달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못한다. 그게 합당한 거죠.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낙기간에서 청약의 효력이 있냐 없냐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이러한 어떤 승낙기간의 문제를 떠나서 다시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더 이상 이제 매도 의사가 없으니 처리하는 게 의사표시 분명히 하거든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문제사항 이렇게 할 뿐이지 이게 실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문제에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 목적 때문에 정확하게 기출해 주십시오. 이제 과거에는 기출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 이 부분 중요하죠. 아까 설명했죠. 1억에 이제 청약자는 1억에 팔겠 1억에 매매 대금을 정했는데 승낙자가 1억은 못 사겠고 8천만 원. 아니면 매매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이 아니라 일시불. 그런 것처럼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변경을 가해 승낙을 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건 실무적으로도 많이 언급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새로운 청약을 보는 거고 다시 청약자가 승낙자가 된다는 거 아까 설명 계속 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33회, 31회, 28회. 이 경우에는 기존의 청약은 소멸하겠죠. 기존의 청약은 거절함으로써 소멸하고 새로운 청약이 생긴 거고 기존의 청약자가 이제 승낙자의 주의에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534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청약은 이제 포인트만 정확하게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오히려 실예를 해보겠습니다.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2026년 5월 8일 가백에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단은 5억 원을 5천만 원을 잘못 읽었으면 의사 합치가 없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 항상 매매계약이잖아요. 매수해버리면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5억 원을 이제 갑이 청약자고 을이 승낙자예요.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을 잘못 냈어요.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사겠다. 그럼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있습니까?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사합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걸 묻는 겁니다.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청약과 승낙이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라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약이 있었고 승낙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 의사표시가 있고 승낙 의사표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치가 돼야 한다. 여기는 청약 의사표시가 있고 승낙 의사표시는 있지만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청약 상대 방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